금융위기 같은 거 오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그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해서 몇 분기에 걸쳐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 경험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대표적인 게 저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약을 해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어가니까 결국 지금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나오던 이 상황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신호가 딱 나타나면 바로 하락, 이게 아니라 추세가 계속해서 몇 분기에 걸쳐서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나타났을 때 제 경험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흔히 말하는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양극화가 나타나요. 경쟁률이나 뭐. 네, 비선호 지역들의 네.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는 미분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입지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 그렇죠. 그렇지 네. 않은 곳은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은 여전히 경쟁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계속해서 완판이 되는 분위기, 그 다음에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점차 미분양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되면서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원래 비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이렇게 완판되는 거 보면 이 시장은 가. 또 이렇게 또 좀 뭐랄까 해석이, 자기 위주로 네.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현상 자체가 분명히 힘이 빠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입지가 선호되던 그 지역도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미분양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현상을 이거 이꼴 하락이다가 아니라 추세로서 좀 봐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수요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지적으로 매각부터 이제 뭐 살 사람이 없겠고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세타기에 들어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도 막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것도 많고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이런 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쇠퇴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전 단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불만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난 장과 이번 장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형 아파트, 빌라 이런 것처럼 이분들이 내가 살 수 있는 대상을 못하게 하는 이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반 구간에 이런 소형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이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투자자들을 규제하는 입장이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실수요자들 우리가 이제 이번 정부가 가능하면은 챙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조금 건드리는 형상이 좀 있어서 어떤 선을 좀 강력한 규제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분들을 이렇게 쉽게 더 강하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반 구간의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하반 구간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았던 네, 뭐 대상지 중에 아파트라든지 또는 대체재들 이런 쪽의 시장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이 더 많아졌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집을 다 샀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매수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또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강력한 규제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남겨버렸어요. 규제를 그렇게 해도 풍선 효과는 계속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지난 몇 년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정부의 규제를 믿기보다는 불안해서
그래도 뭔가 대체할 수 있을 거를 내가 투자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한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백약이 무효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아직은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 구간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정책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네. 효과가 있다 없다로. 근데 최근에는 사실 반작용 같은 영향이 더 많았는데 원래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먹히기가 어려운가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이면 규제는 안 먹힌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앞으로 너희는 집 못 사라고 하는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네. 규제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정부도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가 뭐냐면 상승하면은 무주택 서민이 힘들어하고 떨어져도 무주택 서민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 상승과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원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는 안정을 시키기 위한 쪽으로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항상 한마디로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제일 그 약한 것부터 하나씩 둘씩 셋씩 규제를 강화시키는 걸로 가는데 그때 내 수익을 찾기 위해서 풍선 효과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톰과 제리 같은 형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가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어쨌든 공급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다가 좀 선회했어요. 올해부터. 앞서 공급 부족이 문제였다.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네. 그런데 이런 최근에 발표했던 이 공급 대책도 안정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초기였다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정권 초기였다면. 정권 초기였다면. 정권 초기부터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초기에는 사실 정부의 말을 믿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약간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정보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공급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 공급이 진행되고 입주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발표하는 것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당장 집값은 오르고 있고 그 집은 몇 년 후에 오고 이 구간에 이 발생돼 있는 시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정책들이 사실상 실제 공급하고는 영향이 없어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공급이라는 게 시차는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시그널을 준다 이런 매수를 심리를 잡아두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초기였다면 먹혔을 텐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보는 심리가 커진 상황에선 잘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전세가 뭐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 매매가 상승률을 전세가 상승률이 앞섰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년엔 또 임대차법이 2년이 도래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시장을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이거를 갖다 단순 공식화시켜서 접근하기보다는 당장 그 사람이 그 내년에 임대차 그 3법에 의해서 2년 그 갱신이 돌아오잖아요.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은 요번에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한동안 5% 이상 못 올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올리는 사람들은 그 4년이라는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급격히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누군가는 5%를 또 올리는 상황을 보면 자기는 5%를 올려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올렸던 옆집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두 개인 것 같지만 두 집주인의 생각은 같아요. 그렇죠.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높은 것이거든요. 그럼 또 2년 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그 가격을 기준으로 또 내 거를 더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의도는 무슨 의도였는지는 알겠으나 전세 가격 상승이 2년 단위로 돌아오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해마다 전세 가격을 현재의 전세 가격 수준으로 올리게 될 거기 때문에 5% 수준으로 올리는 그 일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은 생각보다 더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반 무주택자 분들이 전세를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매수 심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한동안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전세 매물도 뭐 다주택자가 내놓든가 임대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신규 주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입주 물량이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4년이라고 하는 그 구간 동안에 보충할 수 있는 거를 더 올려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진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내년 하반기에 또 이제 만기 도래하는데 2년.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때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또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 이런 부분이. 네, 부동산 시장 자체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약간 상승의 가능성, 그게 약간 조정을 받거나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요. 단 한 가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게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의 시대, 그다음에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거 오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을 뒤엎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그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자체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되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조금 높은 시기니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같이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공식적인 거지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도 연동해서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른다면 매매값이 전세값에 의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지. 네. 저도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애증의 대상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선택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든지 전월세 살든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다른 대체 예를 들어 텐트 치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서 그렇게 바뀐다면 새로운 게 생기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벌써부터 이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래서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개발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부동산 내가 구입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심리가 팽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약이 나오게 되면 약간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그 기대 심리를 지금 막 땡겨와서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는 항상 기대 심리가 더 극대화되면서 설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이 오더라도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장이 나타났던, 특히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인가요? 그때 대선 직전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양도세 중과를 뭐 조금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이 싹 들어가는, 그러면서 가격은 굉장히 보합세 또는 올라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지역의 움직임이 세지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도 분명히 그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종합해보면 상승 요인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수요가 조금씩 나중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외부의 어떤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지금 흐름은 상승 요인이 더 많은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렇죠. 게 맞죠. 상승 요인이 좀 더 많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기존에 봤던 지난 2, 3년 전의 급등장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 급등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혼란들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주춤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진폭, 변동성이 음.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뭐 추이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 이런 걸 보면서 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살려고는 했지만 너무 비싸서 주저를 하고 있는데 또 상승 요인이 많다고 하니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또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가 97년, 98년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장도 봤고, 지금도 봤잖아요. 주택 시장이 한 번도 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되게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바라는 게,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그동안 보게 되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항상 그 시기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항상 비쌌던 상품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때쯤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짜장면 가격 보통 얘기를 하고 뭐 다른 가격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뭐 김밥도 보면은 우리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3,500원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도 오게 됐지만, 내가 그거를 엉덩이를 붙이고 거주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명목적인 손실이거나 명목적인 수익이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무주택자라면 사셔라.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흔히 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로망에 들어가고 싶어서 영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끌 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또는 금융위기 같은 게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분이 무너져서 자기 집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내 현금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는 그 상황에 맞는, 물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거기부터 구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향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보다는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럼 유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주택자인 분들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조금 더 상급지로 상향 이동을 하는 거를 장기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되면 침체장이 와서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전체 구간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거주까지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다. 다주택자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융위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투자자도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켰다가 시장이 침체함으로 인해서 양날의 검처럼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어떤 심리가 강하냐면, 첫 번째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통장에 잠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결국 수익의 극대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쯤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부침이 발생하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자금 경색이라는 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충분히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 정도 수준의 약간 그런 수준을 운영하셔야 되지, 통장에 있는 모든 전재산 빼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지난장 후반부에 그분들은 장렬하게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